안녕하세요, 김남도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TV 김남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화장품 업계 뷰티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지난 시간에 우리 화장품 회사가 뭐 23,000개에 이른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오늘은 그 산업 얘기보다는 이제 반대쪽에 있는 시장의 트렌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화장품 산업의 트렌드라고 하면 어떤 게 키워드일까요? 우리 화장품 산업은 결국은 소비자의 삶과 직결하고 있기 때문에 착한 소비, 친환경, 우리 트렌드 코리아에서 늘 말씀해 주셨던 그 필환경이 가장 큰 흐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게 또 하나는 착한 소비나 어떤 필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빼야 되는 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 덜어내고 그 다음에 뭔가 조금이라도 덜 소비하고 그리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그 다음에 워터리스, 그다음 물의 소비량도 줄이는 이렇게 모든 걸 빼어내고 덜어내는 그런 화장품의 큰 흐름들이 아마 전 세계와 한국 시장에서 가장 관통하는 그런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국 시장하고 글로벌 시장은 조금 좀 다른데 네. 한국 시장은 굉장히 아이템 중심으로 성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최근에 우리가 한국 화장품들이 뭐 비비, 마스크팩, 그 다음에 또 쿠션 파운데이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한국 화장품 시장이 글로벌로 급성장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 화장품들은 늘 넥스트 아이템 뭘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고 그것들을 좀 찾아내기 위해서 마치 그 보물찾기처럼 그렇게 제형에 대한 스터디들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한 2가지 정도가 떠올랐죠. 거기 우영우에서 등장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스틱처럼. 네, 멀티밤 이런 것들이 코로나 시대에 이게 원래 예전에는 없었던 상품이 아니라 예전에도 우리가 스틱 타입의 화장품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 특히 이전엔 썬스틱 같은 경우들이 네네. 굉장히 득세를 했었는데 이게 코로나 시대에 손을 대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화장품, 또 언제든지 덧바를 수 있는 그런 간편함들이 딱 코로나가 이제 맞물려서 터진 제품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규제하고도 굉장히 많이 대척되는 지점에 있는데 염색 샴푸라는 게 등장을 염색 했어요. 샴푸. 예, 그런데 그 염색 샴푸도 약간의 원래는 이게 처음에 시작이 딱 나왔을 때는 화장품 전문가들은 저건 안 되지 라고 다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시장에서 있으면 안 되는 제품이거든요. 왜냐하면 화장품은 의약품이나 그 약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클레임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건 이제 혹시 그 염색 샴푸들 리뷰를 보면 알겠지만 반절은 좋아하고 반절은 클레임이거든요. 나는 괜찮아, 나는 못 써.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디지털라이제이션. 이 DT가 커머스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런 제품들이 최소한 어느 전문 매장, 그 다음에 전문 산업군에 들어가서 바이어들하고 1:1 계약을 하면서 들어가는데 이게 그때는 클레임이 있으면 그 매장에서 퇴출하거나 그 기업과의 계약이 끝나는데 온라인에서 1:1로 자기가 사고 나는 괜찮아, 난 안 괜찮아, 안 괜찮은 사람 이탈, 괜찮은 사람 스테이 하면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국 화장품 시장이 되게 재밌는 지점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그 플레이어들이 나오면 빅 브랜드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렇게 같은 판에 들어오는 데는 몇 년이 걸리는데 이번에는 거의 6개월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대거 이제 모든 회사들이 염색 샴푸를 내놓으면서 한국 화장품의 새로운 제형이 조금 스타가 등장을 한 그게 또 약간 신제형의 등장이 새로운 트렌드라고 한국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그냥 쉽게 생각할 때는 저는 화장을 잘 안 하니까 뭐 화장품이 다 그게 그거지, 찍어 바르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 비비라든지 쿠션이라든지 이제 이런 새로운 정말 어떻게 보면 기술 혁신이 일어났는데 최근에 스틱이나 염색 샴푸 같은 또 그런 기술 혁신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군요. 아까 이제 요새 화장품 트렌드 제일 중요한 트렌드는 뭔가를 빼는 것이다. 그런 말씀 들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우리 예전에는 그냥 브랜드만 보고 이거 나한테 맞아 안 맞아 그랬는데 요새는 어플리케이션이나 또는 화장품 뒤에 있는 성분명 다 읽고 거기에 어떤 특정한 성분이 있냐 없냐 이제 이런 것들 굉장히 깐깐하게 따져서 나는 무슨 성분이 있는 건 안 쓴다. 거기서 요새 특히 이제 동물성은 안 쓴다. 그래서 뭐 화장품에도 비건 개념이 들어가고. 네, 이거는 아마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한때 화장품 회사에서 기능성 화장품이 등장한, 기능성 인증 제도가 등장한 적이 있어요. 그때 많은 화장품 회사들이 기능성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근데 어느 순간 그거는 기본 장착이 됐거든요. 지금 한국 화장품들이 혁신적으로 떠오르던 때 가장 많이 쓰던 성분들 아마 지금은 못 쓸 거예요. 달팽이, 마요, 뱀독, 봉독 다 동물성 성분들이었거든요. 이게 전통적으로 화장품에서 사용하지는 않으면서 뭔가 혁신적으로 보이는 그런 성분들이 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안 쓰는 그런 혁신적인 성분들을 썼었는데 지금은 비건 친환경이 아마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뾰족하게 올라오는 지점들이 한 3년, 5년 전쯤 시작이 되고 그때는 그 키워드만 쓰면 갑자기 블로그 같은 데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그냥 관심을 가지는구나 였는데 지금 그냥 필수 장착템이 됐어요. 그 화장법이랄까? 화장하는 스타일도 조금 트렌드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요새 뭐 좀 연령에 관계없이 에이지리스 네. 네, 또는 맞아요. 남녀가 좀 네, 무차별하게 젠더리스 패션 쪽에서는 Y2K라고 그래서 우리 1999년대 그 당시에 그 넓은 배기 팬츠나 이제 찢어진 청바지 이런 게 요새 유행이라는데 네. 어떻습니까? 화장 쪽에서는? 화장품에서는 역시 패션하고는 좀 같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Y2K 패션들을 보면은 약간 거칠고 약간 뭔가 자연스럽고 러프한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가장 그 화장품 떠오르던 그 해외 차별화되는 게 물광, 윤광이었거든요. 네, 물광. 굉장한 합이었죠. 장난 아니었죠. 그래서 해외 매장들에서도 K-뷰티를 얘기할 땐 늘 물광의 그 이미지들을 사진으로 썼었어요. 그런데 지금 약간 그게 좀 잦아들었죠. 이 마스크에서도 묻어나지 않고 약간 보송보송하면서 매트한 그런 화장들이 이제 어떤 트렌드와 상관없이 트렌드를 만들게 된 거죠. 그거는 이제 아름다움보다는 약간 기능적으로 그래서 약간 매트하고 보송보송한 아이 같은 그러한 흐름들이 메이크업에서 좀 많이 대두가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Y2K 열풍들하고 패션하고 이렇게 일어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가리잖아요. 가리다 보니까 이 눈의 화장을 강조하는 그쵸. 화장들 2019년도에 한창 그 글로벌하게 트렌디하진 않았으나 약간 그 유포리아 화장품이라고 눈을 강조하고 눈의 기하학적인 뭐 그런 그 스케치를 하고 예술성을 가미한 그런 아이 메이크업들이 패션에 등장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글로벌하게 많이 퍼져 있었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전 세계 화장품의 메카라고 하는 볼로니아 코스모프로프를 다녀왔어요. 그것도 3년 만에 열렸거든요. 오프라인으로. 거기 갔더니 유포리아 화장품 관련된 메이크업 그런 툴들, 도구들 그 다음에 그런 이제 브랜드들이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눈화장을 강조한 그런 것들도 시장에서 좀 많이 그 특별하게 도드라지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 재밌습니다. 이 마스크가 갖고 온 또 화장 산업이나 트렌드의 변화는 어떤 게 있어요? 이게 마스크 때문에 이제 피부가 호흡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마스크 안에서 피부가 짓눌리기도 하고 그래서 성분 쪽으로는 약간 진정 개념을 가진 진정 개념. 피부를 조금 보호하기도 하지만 피부의 회복을 도와주는 그러한 성분들, 그러한 제품들, 그러한 제형들이 또 시장에서는 또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그 인데믹이 되면서 시장이 폭발적으로 리바운드 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는 않다. 그런 말씀 주셨는데 그거는 어떤 이유였을까요? 그게 이제 한국 화장품 시장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시장의 한 30% 정도를 해외 시장에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원래는 이제 엔데믹이 시작되면 수출 시장도 같이 열려야 되는데 중국이 아직 열리지 않고 있어요. 중국이 열리지 않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나가야 되는 제품들이 그냥 시장 안에 멈춰 있다 보니까 한국 화장품 시장은 그 성장이 수출 주도로 성장을 했거든요. 로컬 시장은 성장하지 않고 있어요. 그 우리 예전에 보면 로드샵이라고 해요. 네. 길거리에 또는 이제 지하철 같은데 굉장히 저렴한 브랜드 화장품들이 한때 굉장히 인기였는데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그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화장품 전문점,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브랜드샵으로 컸는데 소비자들이 처음에는 약간 제품에 대한 충성도를 그러니까 몇 개 없으니까 그런 브랜드들이 근데 이게 모아지는 시장이 이제 드럭스토어가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그런 데로 가기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이제 오다 보니까 매장을 못 가니까 매장이 완전히 그 셧다운되는 그래서 코로나 첫 해에 정말 한 50% 이상이 다 문 닫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도난 회사들도 화장품 회사는 전통적으로 부도가 잘 안 난다라고 얘기하는데
코로나 시대에 부도가 난 회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게 편집샵으로 이제 가는 게 하나.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매장 중심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강하게 나가면 오프라인에서 반발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좀 힘이 없어지고 시장에서 사라지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됐죠. 네, 말씀 들어보면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로 유동인구도 줄어들고 또 이제 비대면으로 구매 많이 네. 하시니까 오프라인 로드숍들, 브랜드숍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뭐 그건 코로나의 특별한 상황이라고 치고 전 두 번째 이슈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편집샵의 등장은 단지 편집샵이 생겨서 여기가 망했다라기보다는 소비자들이 네. 충성도가 옛날보다 많이 약해졌다. 네. 옛날에는 이제 어떤 브랜드 내가 좋아한다 그러면 정말 무조건 그 브랜드 네. 안에서 선택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드샵이 잘 됐는데 지금은 뭐 사실은 뭐 요거는 요 브랜드, 저거는 저 브랜드 이제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그다음 폰 살 땐 또 딴 거 써보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브랜드 충성도가 약해지니까 편집샵이 강해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네. 백화점들도 보면 편집 매장화하는 맞습니다. 좀 그런 공통적인 추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뷰티 화장품 이쪽 트렌드를 형성하고 또 퍼뜨리는데 사실은 인플루언서들의 영향이 막강하죠. 특히 뷰티 유튜버라고 부르는 분들, 네네. 이분들의 영향력은 우리 같은 일반인이 상상하는 이상인 것 네, 같아요. 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이제 화장품 회사의 트렌드를 관찰할 때 예전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그런 분들이 아마 인플루엔서들인 것 같아요. 그분들은 화장품 트렌드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용을 하면서 효능 효과를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화장품을 사용을 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 나한테 어떤 효과를 보일지 모르는데 이걸 딱 보면 직관적으로 나 이렇게 쓰고 이렇게 발현이 되겠다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급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 유튜버들은 이게 두 개의 분류로 나누면 성분 중심의 유튜버가 있고 또 하나는 메이크업 튜토리얼 중심의 유튜버가 있는데 메이크업은 이렇게 튜토리얼 중심의 유튜버들이 좀 끌어나가고 또 하나의 이제 약간 신규 브랜드, 인디 브랜드 이러한 브랜드들의 성장에는 성분 중심의 유튜버들이 레이블을 가리고 테스트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성분만 보고 테스트를 한다라든지 하면서 이렇게 약간은 화장품의 지형을 바꾸는 일들은 좀 많이 하고 아까 우리나라는 클린 뷰티 비건이 거의 기본 장착이라고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한번 그게 형성이 되면 확 쏠림 현상이 있어서 마치 트렌드여서가 아니라 그냥 이거는 화장품을 쓸 때 법칙처럼 따라가고 맹신하는 것들을 주도하는 세력이 바로 이제 뷰티 인플루언서들인데 꼭 정답만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렇죠. 아니어서 볼 때 이거는 좀 고쳐졌으면 하는 것들도 좀 있습니다. 사실은 외국, 중국이나 또 다른 외국에서 한국 화장품만 소개하는 뭐 많은 아니겠지만 한국 화장품도 소개하는 그런 유튜버들도 많이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게 K-뷰티 형성에 또 큰 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드는데요. 네, 그 외국 유튜버들이 K-뷰티를 다룰 때 보면 제일 재밌는 게 이렇게 약간 그 미국의 아메리칸 스타일의 메이크업을 하고 한국의 메이크업을 거의 반반으로 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좀 있어요. 그럼 정말 깜짝 놀라는 게 거기 댓글들을 보면 나는 미국이 이쁜데 나는 한국이 이쁜데 이렇게 등장하는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거는 이쪽은 어려 보인다. 이쪽은 그 맑아 보인다. 그래서 이쁜 거는 약간 선호의 차이가 있는데 소위 말하면 동안이 되고 싶으면 무조건 K-뷰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들은 그런 해외 유튜버들을 또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이나 뭐 이런 성분 쪽 트렌드 말고요. 마케팅이나 홍보에서 좀 주목할 만한 새로운 트렌드 변화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이제 화장품들이 뭔가 이제 그 전통적인 마케팅을 하고 소위 말하는 4대 매체를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무너지고 이제 디지털 마케팅을 많이 하면서 또 새로운 시장들 만들어 갔는데 이게 코로나 시대의 규칙이 많이 깨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어떤 사람들을 온오프라인으로 통합하는 그런 팝업 스토어를 많이 전개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트렌드 격변의 시대에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꼭 뭐 뷰티 관련한 회사가 아니더라도 좀 영감 얻을 수 있는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한국 화장품들이 브랜드 중심이 아니라 아이템 중심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제품은 너무 잘 만드는데 그 제품이 지금 마스크팩으로 성장한 회사, 뭐 어떤 마유 크림으로 성장한 회사, 달팽이 크림으로 성장한 회사들이 엑시트한 회사들도 있고 M&A 된 회사들이 많은데 시장에서 사라졌거든요. 근데 그 넥스트 마유 크림, 달팽이 팩, 그 다음에 마스크팩 그 다음에 대한 고민은 없이 이제 아이템으로 그냥 물량 빼기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너무 좋은 기회를 브랜드를 만들지 못해서 없어지는 것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한국에서 지금 막 화장품 회사를 만들고 창업하고 여기에 뭔가를 만들고 싶은 분들이 내가 이 아이템으로 승부를 걸지만 그 다음 이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동시에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이템은 당장 돈을 벌어주지만 브랜딩은 계속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당장의 실적을 보면 잘 팔리는 아이템 계속하고 다음 아이템은 뭐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길게 보면 브랜딩이다. 아, 정말 꼭 뷰티가 아니더라도 우리 빛이 새겨드릴 만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화장품의 사실 문외한이라고 해도 다름이 아니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니까 이 트렌드와 업계가 아주 잘 이해가 가네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